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채 3년이 되지 않은 30대 여자입니다. 이제 곧 마흔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요즘 결혼을 다들 늦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30대 후반에 한 결혼은 좀 늦은 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기까지는 참 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 인생은 처음부터 좀 꼬여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자기 비하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이야기예요. 가난도 가난이지만 제가 2살인가 3살인가 정도로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3살 많은 우리 언니랑 할머니랑 아빠 밑에서 자랐는데요. 제 기억 속 할머니는 항상 엄마 욕을 하고 계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 이쁜 것들을 두고 나가.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년 같으니라고. 으이구, 천벌 받을 년. 이 말을 하루 이틀 듣는 게 아니라요.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심지어 제가 잠들기 전에도요. 할머니는 정말 지치지도 않으셨는지 입만 열면 엄마 욕을 하셨어요.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다 보니까요. 어린 저는 그냥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아, 우리 엄마는 진짜 나쁜 년이구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어른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나이잖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나쁜 엄마라도 안 그리울 수는 없더라고요. 친구들이 엄마 손잡고 지나가는 거 보면 엄마 하고 부르면서 안기는 거 보면 저는 괜히 배가 아파서 고개를 돌리곤 했어요. 그게 질투였는지 부러움이었는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너무 부러웠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는 슬쩍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자기 전에 이불 덮고 속닥거렸었죠. 언니는 엄마 기억나냐고요. 언니는 엄마 얼굴 기억나? 나는 엄마 사진도 못 봤어. 나도 잘 기억 안 나. 왜? 오늘도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 그래도 언니는 엄마랑 뭐 한 기억은 있잖아. 좋겠다. 그러면 언니가 이불 속에서 제 몸을 꽉 끌어안아주는데 그렇게 밤에 할머니 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들키면 큰일 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한 번은 진짜 어릴 때였어요. 색연필로 사람 하나 그려놓고 그 아래에 몰래 엄마라고 써놨다가 할머니한테 그걸 들켰거든요. 이게 뭐야? 엄마? 이 벨도 없는 것? 너는 네 버린 엄마가 보고 싶어? 그냥 그린 거예요. 아무 뜻 없어요. 그림 그리는 게 숙제라서 그린 거고, 그냥 이름 적은 거예요. 다른 애들도 다 엄마 아빠 그린다길래 저도 한 번만 적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종이를 낚아채더니요. 말도 없이 쫙쫙 찢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셨습니다. 다신 이런 거 그리지 마. 앞으로 들키면 아주 큰일 날 줄 알아. 그런 년은 생각할 가치도 없어. 그때 저는 혼났던 것도 혼났던 건데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저는 그런 분위기 아래에서 컸습니다. 울고 싶어도 참고 보고 싶어도 숨기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조금씩 크면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이어서 저희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아버지랑 할머니를 견디지 못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 나갔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참 이상했어요.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이제 와서 이해하게 되는 기분이요.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계셨습니다. 정말 늘이요. 맨정신인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경제력도 좋을 리가 없었지요. 일용직을 나가시긴 했는데 제가 어릴 때 크게 다치셔서 일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드시기 시작했고 술을 드시니까 더 일을 못하게 되고 또 일을 못하니까 술을 드시고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그러니 당연히 집이 가난했어요. 그러니 공부도 집중할 수가 없었죠. 가난이 되물림 된다는 건 다 이런 거구나 싶어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가끔 정말 몰래요. 제게 돈을 붙여주곤 했습니다. 할머니랑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요.
언니는 그 뒤로 할머니랑 아버지랑은 연락도 안 했습니다. 그게 언니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겠지요. 그러다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를 할머니 집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곤 언니가 저한테 떡하니 살 집을 마련해 준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나간 언니가 뭐 갑자기 신데렐라가 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형부도 우리처럼 가난한 집 사람이었는데 다만 마음만큼은 부자인 사람이었어요. 참 밝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게 옆에서 보면 딱 느껴질 정도여서 참 좋았어요. 민영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좁지? 가게 딸린 방이라서 좀 정신없어. 난 언니랑 또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런데 나 민폐인 거 아니야? 형부는 괜찮아요? 뭐야, 당신 처제한테는 말 안 했어? 처제, 내가 먼저 데려오자고 말했어. 그런 걸 신경 쓰지 마. 맞아, 너는 그런 걸 신경 안 써도 돼. 우리가 일하느라 밥은 제때 못 챙겨줘도 우리 민영이 좋아하는 치킨은 원 없이 먹게 해줄게. 그 당시에 언니랑 형부는 동네에서 작은 치킨집을 열었었는데요. 그 가게에 딸린 쪽방이 살림집이었어요. 형편이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었죠. 그런데도 언니 부부는 저를 챙겨준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작은 신혼 살림집에 다 큰 처제를 데리고 사는 우리 형부. 그것도 정말 놀라운데 그 무렵 할머니는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셨고 치매 증상까지 보이셔서 집에서 모시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했고요. 그 문제까지 형부가 나서서 정리했다고 들었어요. 결국 할머니랑 아버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가시게 됐고 언니 부부는 작은 집을 얻어서 저를 데리고 살기 시작한 거죠. 가난하지만 웃음이 있는 언니 부부를 보면서요.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저런 남자 만나서 살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는 언니네랑 방 2칸짜리 옥탑방에서 같이 살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힘들어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카가 생기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더 이상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숙식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아서 집을 나왔어요. 그게 본격적인 제 사회생활의 시작이었죠. 저는 공장에 취직해서 기숙사에서 지내기도 했고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서 일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별별 일을 다 했네요. 그래도 그때는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월급이 아주 많지는 않아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기숙사를 제공해 주니까 잠잘 곳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출퇴근 시간도 짧고 월세 걱정도 없고 저는 그게 그냥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는 정말 작은 방 하나를 얻었어요. 말이 방이지. 사실 반지하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햇빛도 잘 안 들고 여름엔 습기 차고 겨울엔 바람 숭숭 들어오고 그래도요 제 이름으로 계약한 방이라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즈음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전화 상담을 하는 일이었어요. 계약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저도 번듯하게 회사로 출근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저는 그날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막 30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 사이 언니랑 형부는 동네에서 그런대로 자리를 잡았고 귀여운 조카도 2이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요. 소식을 들었을 때요. 솔직히 말하면 울컥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진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요. 상담사들은 팀으로 나뉘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실적 압박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하루에 몇 콜을 받아야 하고 불만 처리율은 몇 %여야 하고 통화 시간은 몇 분을 넘기면 안 되고 거기다 스트레스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우리가 통화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클레임이 있으니까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좋은 상태로 전화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너희 회사는 도대체 뭐 하는데요?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지 알아? 고객님,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문의량이 많아 응대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상황부터 차분히 확인해 볼게요. 차분히? 지금 나보고 차분하라고? 이런 통화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멘탈이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깨끗하고 안락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했거든요. 서서 한참 일해보니까 저는 서서는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처럼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웬만한 진상 고객한테도 저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욕을 해도 소리를 질러도 속으로는 그래, 이 정도면 양반이지 하면서 넘겼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입사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만두고 나갔고요. 어느새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저뿐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딱 4년 만이었어요. 팀장이 되고 나니까요, 본사에서 상담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내려온 직원들이랑 회의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우리 팀들을 관리하러 지점장으로 한 사람이 왔는데 40대 초반의 본사 직원이었어요. 허우대도 멀쩡하고 말투도 깔끔하고 일도 그런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팀 언니가 제 옆에서 슬쩍 그러더라고요. 팀장님, 새로운 본부장 있잖아. 나이 40인데 총각이래. 잘해봐. 언니도 참 본사 직원이 우리 같은 계약직을 거들떠나 보겠어요? 아니야, 전에 보니까 은근히 윤 팀장을 보더라니까. 내가 촉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윤 팀장이 여기서 제일 예쁘고 젊잖아. 관심 있어 보이더라니까. 저는 그냥 이 언니가 실없는 소리 하네 하고 웃고 넘겼어요. 설마 했죠. 그러다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다른 팀 팀장 하나가 정말 진상 중에 진상을 상대하다가 그만 화를 못 참고 욕을 퍼부었는데요. 그 고객이 그걸 녹음해서 언론에 제보를 해버린 거예요. 회사는 난리가 났고 그 본부장도 사표를 쓰니마니 하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저도 그때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사실 남일 같지가 않았거든요. 저도 언제든 그 상황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진상 고객이 먼저 욕을 하고 난리를 쳤던 녹음 파일을 찾아서 제출했고 구명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고요. 그때 회사가 얼마나 난리였는지 몰라요. 그 덕분인지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갑질 논란이 뒤집히면서 우리 쪽을 옹호하는 여론이 만들어졌고 다행히 일은 잘 수습됐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요, 팀장들이랑 본부장이 같이 회식을 하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풀린 자리였는데 술이 몇 잔 들어가더니 본부장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윤 팀장님이 나서주신 덕분에 일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로그 찾느라 다들 같이 고생하셨는데요. 무사히 풀려서 정말 다행이에요. 본부장님도 그 일은 잘 수습되신 거죠? 네, 일단 큰 변은 피한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오랫동안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윤 팀장님, 아니, 민영 씨를 보면 마음이 좀 흔들려요.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한번 만나보실래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 순간 마음이 설레긴 했습니다. 그동안 잠깐 남자를 만나본 적은 있었어도 제 형편이 늘 불안정하다 보니까 오래 가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팀장이라는 직책도 있었고요. 이제는 나도 이런 사람 만나서 언니랑 형부처럼 알콩달콩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잠깐 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그 사람은 얼마 안 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결국 그때 일 때문에 가게 된 거라 주변에선 좌천이니 뭐니 말은 많았지만 그냥 부서 이동 정도였어요. 게다가 저희는 회사 일로 엮일 일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연애하는 데는 그게 더 낫더라고요. 눈치 볼 일도 없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일도 없고요. 저희는 그렇게 딱 1년을 만났는데요. 연애 1년쯤 지나니까 그 사람이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아마 나이가 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민영아, 우리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할까? 우리 엄마랑 누나랑 여동생이 말이야,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래.
그래?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이젠 아이도 있고 하니까 나도 빨리 너랑 살림합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무슨 프로포즈가 이러냐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좋았어요. 진짜로요. 누군가 저랑 결혼을 생각해주고 같이 미래를 이야기해준다는 게 감격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누나랑 여동생, 엄마가 결혼하라고 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그 청혼을 마냥 행복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제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자 언니랑 형부도 정말 기뻐했어요. 그 사람을 소개해주니까 몹시 환영해줬고요. 민영이가 결혼을 한다니 정말 한시름 놓인다. 우리 처제 누가 데려가나 했는데 직장도 안정적이고 인물도 훤하네. 눈에 흙은 안 넣어도 되겠어. 진짜 형부 웃겨. 형부가 내 아빠야 뭐야. 내가 처제 아빠나 다름없지. 내가 다 들었어. 처제 어릴 때 언니한테 엄마라고 했다며. 뭐 언니 그런 것도 말했어? 내가 없는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참나 하여간 천생연분이라니까. 맞아. 사실 두 사람한테 혼주석에 앉아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야. 언니랑 형부가 환영해주고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니까 괜히 제 선택이 더 옳은 것 같고 이제야 정상적인 길로 들어서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네 집에서도 저를 나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남자친구 나이가 42이었거든요. 제가 35이었으니까 제가 7살이나 어리니 오히려 좋아하는 분위기였지요. 집도 시댁에서 전세로 하나 얻어주셨어요. 작은 아파트이긴 했지만 회사랑 멀지도 않았고 살기엔 딱 괜찮은 집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게 결혼이구나 싶었습니다. 혼수는 제가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둔 돈으로 했고요. 시댁에는 시부모님이랑 신우가 둘이었는데요. 신우는 남편 위아래로 있어서 누나랑 여동생 이렇게 있었는데 가족들끼리 정말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땐 그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신우들은 나이 차이가 좀 있었는데 이미 둘 다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었어요. 큰 신우는 초등학생이랑 유치원생, 작은 신우는 유치원생이랑 더 어린아이까지 조카가 전부 4명이었죠. 신우 둘 다 성격이 쾌활했고 말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 결혼 준비에 관심이 유독 많긴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특히 웨딩드레스 고르러 갔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드레스샵에 신우들이 애들까지 전부 데리고 와서 매장이 거의 어린이집처럼 시끌시끌했거든요. 이거 어때? 이거 완전 화사하지 않아? 아니야, 이건 너무 튀어. 새언니 톤엔 이게 더 예뻐. 아니야, 올케 체형엔 이게 더 낫다니까. 이러면서 둘이 아주 열을 올리는데 옆에서 애들은 뛰어다니고 직원은 눈치를 보고요. 드레스샵 직원이 저한테 슬쩍 묻더라고요. 신부님, 여자 형제분들이세요? 다들 열정적으로 골라주시는 게 예쁨 많이 받으시나 봐요. 아니요, 제 신우 되실 분들이세요. 아니, 왜 신우들이 와서 드레스 간섭을? 그냥 신부님 믿고 싶은 걸로 정하세요. 얼마나 자기들끼리 열을 내던지 직원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요. 그때까지 저는 그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누가 와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참견도 해주고 이게 낫다 저게 낫다 떠들어주는 게 괜히 정겹더라고요. 가전을 고를 때도 우리가 미리 결혼해서 살아보니 이게 필요하더라 저게 필요하더라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우리 언니야 워낙 식도 없이 조촐하게 살림을 한 터라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든 너만 좋으면 됐지 뭘. 이랬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와글와글한 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을 올린 뒤였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신우들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놀러 왔다길래 저도 좋은 마음으로 드렸어요. 애들 보러 왔다, 집들이 겸이다, 이런 이유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시모까지 같이 오더라고요.
와서는 음식을 시켜 먹고 아이들은 소파며 바닥에 그냥 풀어놓고 자기들끼리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다 가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방치된 조카들을 대신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게 더 비교가 됐던 게 언니랑 형부, 조카들도 저희 집에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 고생할까봐 음식도 직접 해서 들고 왔고 먹고 나면 언니랑 형부가 나서서 설거지까지 싹 해놓고 갔어요. 그 차이가요. 처음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찜찜함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그게 횟수가 잦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주말에는 쉬어야 할 거 아니에요. 평일 내내 일하고 집안일하고 사람 상대하다 보면 주말 하루 이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어져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번 좋은 낯으로 대했더니 시댁 식구들은 이제 그게 완전히 당연한 줄 알고 주말만 되면 전화도 없이 예고도 없이 문 열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옳게, 우리 왔어. 나 배고프니까 이것 좀 시켜주라. 나는 저번에 먹었던 그거. 애들 먹을 것도 같이 해줘요. 이렇게 말만 툭툭 던져놓고는 자기들끼리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만 합니다. 음식 차리는 것도 안 하고 테이블 정리도 안 하고요. 저는 그 사이에서 주문하고 받으러 나가고 상 차리고 치우고 그렇게 다 끝나면 애들 4명이 우르르 뛰어다니고 있죠. 잔뜩 먹고 마시고 떠들다 가버리는데 그 꼴을 보는데 언니네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있겠냐고요. 게다가 음식 값이며 뒤처리며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동안 애 보는 것까지 전부 제 몫이었어요. 심지어 애도 멋대로 맡겨두고선 제가 몰라서 도와달라 하면 엄청 귀찮다는 듯이 그래요. 아유, 쟤는 엄마 좀 놀려고 하면 꼭 저래. 됐어, 옳게. 그냥 두면 돼. 그런데 애들이 서로 머리 잡고 싸우고 있을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뭐 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 그치, 엄마? 그래, 니들 둘이 맨날 싸우면 매일 우리 장남이 중간에 껴서 말리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랬잖아. 우리 윤석이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착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데 더 열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아니,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등신 마마보이요. 이 인간은 주말마다 시댁 식구들이 쳐들어와도 허허, 집안이 난장판이 돼도 허허, 조카들이 소파에 낙서를 해도 허허, 애가 울든 말든 집이 엉망이든 말든 그냥 허허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지 엄마 말, 신우들 말은 아주 무슨 신의 말씀처럼 따랐어요. 제가 뭐 하나라도 하면 꼭 한마디씩 얹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러라고 하던데? 누나랑 동생이 이건 이렇게 해야 한대. 그러니까 이거 관두고 저거 하자. 이런 등신 같은 소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제가 마치 잘못이라도 한 사람처럼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걸 바로 말로 못 꺼냈어요. 괜히 제가 예민한 사람 되는 것 같고 괜히 분위기 망치는 사람 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참고 넘기다 보니까 결혼하고 반년쯤 지나서야 집안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그날도 시댁 식구들이 다녀간 뒤였고 집은 엉망이었고 저는 녹초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참다가 더는 안 되겠어서 남편한테 말을 했습니다. 좋게 말하려고 진짜 애썼어요. 여보, 제발 시댁 식구들 그만 좀 오라고 해주면 안 돼? 나도 좀 쉬어야지. 한 달에 외식비가 얼마나 나가는 줄 알아? 그런데 이 인간은 좋게 말하니까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세졌습니다. 솔직히 지겨워 죽겠어. 주말마다 이게 뭐야?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 지겨워? 어떻게 가족한테 지겹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감히 내 엄마랑 누나랑 여동생이 지겹다고? 아니, 너무 자주 오시니까 그러지. 내 말은 우리 부부 생활 좀 지키자는 거야. 너 당장 그 말 취소하고 사과해. 이게 어디서 건방지게? 진짜 경악스러웠어요. 저는 그 순간에서야 이 사람이 나를 자기 아래 사람으로 보나 싶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독립된 가정이고 우리 생활도 중요하다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래요. 너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 귀찮게 생각하는 건 난 절대 용납 못해. 네가 가족 없이 자라서 그런 모양인데 원래 우리 가족은 이렇게 지내왔으니까 네가 적응해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가족 없이 자라서 그렇다니요. 그 말은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정말 밤새 대판 싸웠어요. 소리 지르고 울고 말 안 통하고. 그런데도 남편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집안에서 문제는 신우도 시모도 아니라 어쩌면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일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렇게 밤새 싸우고 나서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몸은 천근만근인데 하도 울어서 머리는 더 무거웠죠. 그런데 아침부터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시댁 식구들이 또 집에 온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방 하나 집어들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았거든요. 집을 나오면서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혹시 남편 말대로 제가 가족 없이 자라서 이런 게 원래 어떤 건지 모르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다른 집은 다 이렇게 사는데 저만 예민한 건가, 제가 이상한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더 울고 싶었고 더 혼란스러웠어요. 갈 곳은 없는데 그렇다고 언니 집으로 바로 가기도 미안하더라고요. 괜히 또 짐 되는 것 같고 걱정 끼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밖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좀 달라 보이긴 했어요. 다가오더니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영아,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내가 말을 심하게 한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했더니 엄마랑 누나랑 동생이 네가 서운할 수 있대. 가서 사과하고 데리고 오라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잘못된 거구나 하고요. 사과를 하는 상황인데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끝까지 엄마랑 누나랑 동생이었어요. 본인이 느껴서 미안한 게 아니라 지네 식구들이 시켜서 나온 말이라는 게 너무 또렷했거든요. 그제야 저는 이 사람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마마보이가 아니라 지독한 마마보이였어요. 엄마 말, 신우들 말이면 정말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인간일걸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때는 진짜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나이까지 결혼을 못한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었던 거고요. 남편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군요. 나 대학 때도 사귀던 여자친구들 다 집에 데려갔었는데 엄마랑 누나랑 동생이 싫다고 하면 바로 헤어졌어. 당신 생각이 없어? 왜 어머니랑 두 자매 말만 들어? 당신 혼자 판단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남편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또 이런 소리를 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 회사에서도 혼자 결정을 못 내려서 힘든 적 많았고, 그래서 그때 당신이 도와줘서 내가 당신한테 반했던 거야. 저는 그 말에 이 말을 짚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일이 터졌을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들 우왕좌왕하고 아무 결정도 못 내리던 상황에서 결국 제가 나서서 정리했고 그 덕에 남편도 모가지 안 날아가고 살아남았잖아요. 저는 그때 남편이 너무 큰 일을 겪어서 잠깐 패닉이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큰일 겪으면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좋게 해석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그랬던 거예요. 뭔가 큰일이 터지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 지 엄마나 신우들한테 물어봐야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몸에 밴 사람이었죠. 그럼 나는 왜 합격인 거야? 나랑 결혼하는 건 어떻게 허락을 받았는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따지면 어린 거 말고 뭐 없잖아. 그러자 이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데려가는 사람들은 다 별로였나 봐. 인사한 여자들 전부 다 불합격이라고 하고
어쩌다 합격이라고 해도 오히려 그 후에 왠지 금방 차이더라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들을 시댁 식구들이 다 퇴짜 놓고 어쩌다 잘 되려는 순간이 오면 지네들이 본색을 드러냈다가 오히려 여자 쪽에서 퇴짜를 놓고 나간 거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인간들 나름대로 깨달은 겁니다. 아, 결혼 전까지는 최대한 본색을 숨겨야 하는구나. 결혼하고 나서 부려먹으면 되는 거구나 하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거기다 굳이 안 해도 될 개소리를 계속 덧붙이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자기가 고졸이라고 좀 권유했는데 누나랑 동생이 오히려 나보다 학벌도 좀 떨어지고 친정 식구 없는 편이 더 편하다고 설득을 해줬어. 이래저래 일 있을 때 불러서 시키기도 더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신우들한테 좀 더 살갑게 잘해주라, 응? 그 말을 듣는데 진짜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가 찬다는 말로도 부족했어요. 그랬던 거예요. 그 인간들은 처음부터 저를 자기들 편하게 부려먹을 하녀 한 명 정도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정 식구가 적고 집안이 가난한 게 오히려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제야 저는 이 결혼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주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볼수록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이 세뇌를 당한 건지 아니면 그게 당연하다고 믿고 싶은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얼굴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가장 노릇을 했고 신우들 학비도 다 대줬고 지금도 시모한테 꼬박꼬박 생활비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원래 장남은 그래야 하는 거잖아. 이 한마디로 끝이었죠. 그걸 알고 나니까 이상하게 바로 등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싸워서 이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바꿔보자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사람이 좋았어요. 마마보이라는 치명적인 단점만 빼면 자상했고 성실했고 기본적인 심성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회사에서나 일상에서나 자기 몫은 꼭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보지도 않고 이혼부터 하는 건 저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너무 잔인한 선택 같았어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일부러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나면 남편이랑 언니 부부를 자주 만나면서 일부러 시댁이 참견할 시간을 안 주거나 하고요. 둘만의 시간도 의식적으로 늘리려고 했어요. 주말에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라도 짬을 내서 나가고 당일치기라도 여행을 가고 여유가 되면 1박 2일로 바람도 쐬러 다녔죠. 그렇게 같이 걷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잘한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 과정에서 예전에 저한테 했던 말들, 네가 가족 없이 자라서 그렇다던 그 말에 대해서도 남편은 진지하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얼굴은 적어도 거짓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언니랑 형부를 보면서 남편도 조금씩 부부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았죠. 그때 저는 정말로 희망을 봤던 것 같아요. 아, 사람은 변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예전처럼 바로바로 전화를 받지 않고 오늘은 힘들다. 이번 주말은 약속 있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시댁에서 바로 불만이 생긴 거예요. 요즘은 왜 이렇게 얼굴 보기 힘드니?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사람이 달라졌네. 아이고,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거야. 어머님, 그이가 집에서도 어머님 걱정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도 결혼을 했으니까 예전이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이 일도 점점 바빠지고 있어서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윤석이 바쁜 거 우리가 몰라서 그래? 걔 바빠도 예전엔 주말마다 알아서 왔어. 그랬던 애가 결혼하더니 갑자기 바쁘다, 힘들다 소리만 하잖아. 누구 덕에 결혼했니? 결혼했다고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거야? 맞아. 우리가 오빠한테 뭐 잘못이라도 했어? 어쩜 갑자기 이렇게 발길을 뚝구나? 진짜 서운하다. 울고불고 섭섭하다는 말이 난무했어요. 마치 우리가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요.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시댁 식구 합세해서 이렇게 따지니까 저도 막는데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요. 우리가 시댁을 무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만나자고 할 때 바쁘면 바쁘다고 말했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걸로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심호생신, 명절 다 챙겼어요. 빠뜨린 적 없었고 예의 차린다고 최대한 차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은근히 막말을 해도 저는 꾹 참고 넘겼어요. 제가 바꾸고 싶은 건 남편의 생각과 의지였지 딱히 시댁과 연을 끊고 싶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설날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니들만 여행 다니지 말고 나도 좀 같이 가자. 이참에 우리 식구들끼리 쌓인 감정도 풀고 다시 잘 지내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번 여행은 빼지 말어. 말만 들으면 참 그럴듯했죠. 솔직히 달갑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할 입장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이랑 짐을 쌌습니다. 장소는 제주도라고 했어요. 그래, 이것도 과정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런데 출발을 앞두고 갑자기 신우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요. 그리고 큰 신우가 제 캐리어를 보더니 웃으면서 툭 던지듯 말하더라고요. 근데 올케는 짐을 왜 싸? 이번 여행은 우리 식구들끼리 가는 거잖아. 네? 가족 여행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다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무슨 소리야. 우리 다 같이 가면 애들은 누가 봐줘. 언니는 우리 애들 봐야죠. 걱정 말어. 애들 밥은 해뒀어요. 그 순간 진짜 헛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랐던 거죠. 그런데 남편은요, 쩔쩔매기만 할 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아, 내가 그동안 바뀌었다고 믿었던 건 전부 내 착각이었구나. 이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니까 이상하게 감정이 확 식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는데 동시에 체념도 같이 왔어요. 저는 말없이 캐리어의 지퍼를 잡고 그 짐을 끌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채워 올렸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 앞에 있는 신우들 밀어내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로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더는 이 사람의 언젠가는 제 인생을 걸 수 없겠다는 생각이요. 집을 나와 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전화가 미친 듯이 오기 시작했어요. 신우들 번호, 남편 번호, 진동이 꺼질 틈이 없었죠. 근데 그 전화 받을 거였으면 제가 왜 집을 박차고 나왔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다 씹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화가 계속 오니까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국 심호번호가 화면에 떴을 때는 그냥 이건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예, 어머님. 너 이 싸가지 없는 년?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이번 여행은 우리 식구들끼리 간다고. 그걸 뭘로 들었니? 네가 감히 우리 식구 안에 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착각하지 마. 너는 그냥 우리 아들 밥 해주고 필요할 때 부르고 나중에 우리 식구들 시중 들라고 받아준 거다. 안 그러면 고작 고졸의 부모도 없는 애를 우리가 왜 받아? 네가 지금 뭘 믿고 이렇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 그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하신 거예요? 네,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이제 분명해졌네요. 받아주신 게 아니라 쓰실 사람으로 데려온 거였다는 거. 그럼 저도 더 이상 며느리 흉내는 안 내도 되겠죠?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네가 여기서 끝내면 앞으로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정신 차려. 잔말 말고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애들 봐라. 지금 안 오면 너 정말 가만 안 둘 줄 알아? 전화가 그렇게 끊겼어요. 진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말들이 줄줄이 쏟아졌는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는 화보다도 허탈함이 먼저 오더라고요.
아, 이 집안에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번엔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이 끓어오르는 화를 분출할 곳이 필요했거든요. 당신도 미리 알고 있었지? 이번 여행 나 빼고 니네 식구들끼리 가는 거. 아니, 그게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져서. 입이 안 떨어진 게 아니라 말 안 한 거잖아. 니네 식구들끼리만 가는 여행이라고 하디? 나는 아직 니네 식구 아니고. 아니야. 굳이 그렇게 받아들일 이야기는 아니고 내가 이번에 가서 잘 설득해 보려고 했어. 됐고 거기 니네 매형이랑 매제도 다 가? 애들만 다 두고 가냐고. 그러자 남편이 쩔쩔매면서 대답을 잘 못하대요. 안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매제나 매형은 지네 식구 맞으니까 데려가고 며느리는 식구 아니라서 집에서 보모 노릇이나 하라 이거죠 뭐. 음, 지금 애들 당신이 다 봐준다고 고마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보, 이번 한 번만, 진짜 딱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이번에 당신이 잘하면 우리 엄마도 당신을 가족으로 인정해 줄 거야. 너무 허탈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가족이 되기 위해 시험을 봐야 한다는 말도 어이가 없는데 그 시험이 애 내 떠맡고 집 지키는 거라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 섞을 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됐어. 끊어. 그리고 저는 진짜로 시댁으로 갔어요. 이대로 모른 척 하고 싶긴 했지만 혹시나 진짜 애들끼리 있으면 저도 방조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엔 설마 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그 설마는 바로 사라졌습니다. 집안에는 어른이 하나도 없고 애들 넷만 덩그러니 있었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애들이 우르르 달려왔어요. 화장실 가고 싶다는 애, 만화 틀어달라는 애, 배고프다는 애, 밖에 나가 놀자는 애까지. 막내는 기저귀가 터질 듯 부풀어 있었고요. 진짜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저는 애들 급한 불부터 끈 다음에 가장 큰 애를 불러 앉혔습니다. 준서야, 혹시 할머니나 할아버지 전화번호 알아? 요즘 애들이야 다들 휴대폰에 번호 하나쯤은 저장돼 있잖아요. 저는 그 아이 휴대폰을 받아들고 그때부터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차분히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기 위한 첫 단계였으니까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났나 신우들 단톡방이 울리더라고요. 공항 도착했으니 애들 잘 부탁한다면서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큰 신우랑 작은 신우한테 각각 이렇게 보냈습니다. 애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와서 준서랑 준을 데려갔어요. 애들이 어려서 조부모 연락처를 몰라서 경찰에 인계했어요. 경찰에서 고모한테 연락 갔을 거예요. 저는 일부러 최대한 사무적으로 문자 보내고 핸드폰을 딱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까 준서한테 할머니나 할아버지 번호 아냐고 물어봤잖아요. 준서 핸드폰 받아서 연락처 목록을 쭉 넘기니까 바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번호가 있더라고요. 저는 수만 번 고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준서 준우 할아버지 되시죠? 저는 아이들 외숙모인데요. 지금 상황이 좀 곤란해서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 연락드렸습니다. 예? 아니, 우리 준서 번호 맞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들 엄마 아빠가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애들만 두고 여행을 가버려서요. 갑자기 와달라고 해서 왔더니 어른은 아무도 없고 애들만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전화드렸어요. 얼른 애들 좀 데려가서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전화기 너머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뒤로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언제부터 애들만 있었냐? 부모는 어디 갔냐?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그리고 최대한 불쌍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울먹이는 소리도 살짝 섞었고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와달라 해서 왔더니
어른은 아무도 없고 애들만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식구들끼리 제주도 여행 가니까 저보고 애들을 보고 있으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저도 너무 황당해요. 그분들은 대경실색해서 금방 오겠다고 하더니 실제로 1시간도 안 돼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친할아버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리고 다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그리고 그 집 다른 아들까지 같이 오셨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상황을 보고는 다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애들이 달려가 안기니까 그제야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실감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사람이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두고 가? 저는 그 옆에서 계속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그간 무시를 당해 서럽다. 곧 이혼할 생각이다. 신우가 평소에도 나를 무시하고 욕하고 정말 많이 당했지만 참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애들을 무기로 이러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꺼이꺼이 울자 오히려 저를 붙잡고 고맙다고 연락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속이 좀 시원했어요. 아주 조금이지만요.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었어요. 둘째 신혼에 애들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제가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니 아까 오셨던 분들께서도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며 차라리 경찰을 부르라고 하시길래 저도 고민 없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애들만 두고 보호자 없이 방치된 상황이라고요. 경찰도 와서 상황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죠.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길래 제가 먼저 딱 막아섰어요. 잠시만요, 선생님. 친가 가족분들로 찾아주세요. 여기는 애들 외가거든요. 이거 아동학대 아닌가요? 원부모랑 분리해서 친가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연락이 닿은 사람이 그 집 애들 고모였어요. 조금 있다가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데 딱 봐도 아우라가 장난 아닌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이 집안 사람들이랑은 결이 아예 달랐어요. 사정을 쭉 듣더니 헛웃음만 한번 치더군요. 그러니까 애들 엄마가 자기 새언니한테 애들 맡기고 설 연휴에 여행을 갔다는 거죠. 그것도 가족들끼리만. 네, 평소에도 저를 많이 싫어하고 무시했어요. 오빠 뺏어간 여자라고요. 그래도 애들까지 이렇게 이용할 줄은 몰랐어요. 애들이 무슨 죄예요. 말하면서 저는 또 울먹였습니다. 솔직히 눈물 한 방울쯤은 진짜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고모는 한숨을 길게 쉬더니 경찰한테 처리 다 맡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이 꼴 보니까 오늘은 집에 들어가도 쉬지도 못하겠네요. 호텔이라도 잡아서 푹 쉬세요. 제가 다 계산할게요. 처음엔 사양했죠. 근데 계속 그러시길래 성의 무시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딱 특급 호텔 방 2개만 잡았습니다. 하나는 저랑 하나는 언니 부부랑 조카들 불러서요. 그리고 그때 신우들한테 연락이 왔었던 거예요. 공항에 도착했다고. 그래서 제가 문자로 딱 알려줬던 거죠. 체크인 하려고 하는데 그 인간들한테서 전화랑 문자가 미친 듯이 오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겠죠. 공항에서 발이 묶였을 테니까요. 저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언니랑 형부랑 제대로 쉬어봤어요. 칵테일도 마셔보고 폭신한 침대에서 푹 자고 수영장도 가고요. 웃기죠?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 끝에 제 인생 첫 호캉스를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돈이 참 좋기는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푹 쉬고 언니랑 형부랑 언니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언니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거기 서 있더라고요. 초조한 얼굴로 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저를 보자마자 거의 달려오다시피 하더니 숨도 안 고르고 말을 쏟아냈어요. 여보, 그동안 어디가 있었던 거야? 연락도 안 되고. 가자. 빨리 가서 오해를 풀어줘. 오해? 무슨 오해? 지금 난리 났어. 공항에서 비행기도 못 타고 바로 돌아왔고
우리 누나랑 동생 시댁 가서 울고불고 진짜 장난 아니야. 당신이 가서 오해였다고 말 좀 해줘. 이러다 진짜 다 이혼당하게 생겼어. 진짜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갔어요. 따기 소리가 꽤 크게 났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굳어서 아무 말도 못했고요. 오해? 뭐가 오해인지 말해봐. 나한테 애들만 던져주고 니들끼리 여행 가려던 게 오해야? 아니면 나는 끝까지 니들 가족 아니었던 게 오해야? 말 좀 해봐. 뭐가 오해인지. 남편은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그 침묵을 보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이럴 거라는 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말을 얹었습니다. 등신아, 그래도 나는 너랑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했어. 너 바꿔보겠다고 믿어보겠다고. 그런데 뭐? 이번만 내가 잘하면 가족으로 인정해준다고? 됐어. 네가 인정하든 말든 너는 이제 내 가족 아니야. 그러니까 꺼져. 남편이 그제야 제 팔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형부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정말 주저없이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그 나이 처먹도록 아직 어른도 못 됐으면서 무슨 남편이고 무슨 가정이야. 가서 니네 엄마한테 어떻게 할지 상의나 해.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닥칠 테니까. 남편은 그대로 주저앉아서 이번엔 진짜로 무릎을 꿇더군요. 울면서 매달렸어요.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런데 그 모습이요.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날은 정말 아무 감정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들어오면서 챙겨왔던 이혼 서류 딱 건네주면서요. 그날 밤 핸드폰을 켜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혀 있었어요. 문자도 어마어마했고요. 그중에 시모한테서 전화가 하나 더 오길래 저도 할 말 많아서 한번 받아줬어요.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와서 해명 못해? 노망이 났나 이 노인네가 어디서 고함을 지르고 난리야. 해명? 네 자식이나 그따위로 키운 걸 해명해. 그렇게 사자우를 지르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진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인간들이랑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그 뒤로 언니랑 형부랑 같이 변호사 상담을 받고서 저희 신혼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댁에서 얻어준 집이긴 했지만 변호사도 일단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부부랑 같이 남편 짐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 인간은 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진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계속 연락해서 매달리고 사정하고 울고불고 난리였지만 저는 전부 칼같이 잘랐어요. 집도 빨리 정리해서 위자료 정산이나 하자고 했고요. 이혼 첫 조정날 예상대로 시모가 같이 나왔습니다. 마마보이가 혼자 올 리가 있나요? 나오자마자 말끝마다 시비였어요. 이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법이 어딨냐. 애초에 저런 여자를 들이는 게 싫었다. 사사건건 끼어들어서 결국 그쪽 변호사가 나서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제가 말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이러시면 더 불리해집니다. 그 꼴을 보고 있던 우리 쪽 변호사는 혀를 찼어요. 이혼하는 자리에서도 저 정도면 평소엔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저희는 더 이상 양보 없습니다. 이혼 책임도 전부 그쪽이니까 싫으시면 소송 가시죠. 그래, 소송 가자. 가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 어디서 건방지게 먼저 이혼이야. 너 때문에 내 딸들도 지금 한 명은 이혼당하게 생겼어. 그런데 그때였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정말 처음 보는 얼굴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해요. 내 인생을 얼마나 더 망쳐놓으려고 이러는 거야. 이제 좀 내 인생에서 빠져. 그 소리에 저는 물론이고 시모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시모는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요. 그 이후로 남편은 계속 저에게 매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짜 내가 쓰레기였어. 제발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가족들이랑 연락 다 끊을게.
엄마도 누나도 동생도 다시는 안 만날게. 이사 가자고 하면 당장 갈게. 당신이 말만 해. 다시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생기면 그때는 전 재산을 전부 제게 주고 이혼을 하겠다고까지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집도 이사를 가자며 지가 그냥 먼저 내놓더라고요. 그 사이 시모와 신우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찾아왔지만 남편이 먼저 나서서 연락도 받지 않았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인간들은 발악을 했지만 그건 제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둘째 신우는 이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카리스마를 보여줬던 그 애들 고모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신우의 형님이요. 그분이 재력도 많아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고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마침 남편과 같이 하는 회사에 둘째 신우 남편도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일이 터지고 나서 그 고모분이 크게 화를 내면서 당장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바로 이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 출동 기록까지 있어서 양육권도 빼앗기고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줄 판이 돼서 집으로 쫓겨 들어왔다네요. 첫째 신우도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시부모에게 혼나고 합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집을 사주고 편하게 살게 해줬더니 정신이 나갔다면서 당장 집 팔고 들어오라고 해서 지금은 찍소리도 못하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살고 있대요. 애들 키우고 살림만 하면서요. 그 인간들이 발악을 하든 말든 저는 신경 안 쓰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아주 강경하게 나오더라고요. 시모나 신우들이 찾아와 뭐라고 하든 다 화를 내면서 직접 내쫓아 버리니까요. 그러고도 제 눈치가 보이는지 먼저 이사를 가자고 하길래 저는 일단 속는 셈 치고 언니네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워낙 절대 이혼은 안 하겠다는 기세라 이러면 소송을 가야 하는데 그게 또 만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굳게 결심한 남편을 한 번쯤은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이사를 한 뒤로 우리는 아직 각방을 쓰고 있어요. 그래도 주말이면 남편이 데이트 신청을 해서 가까운 곳으로 나가 외식을 하거나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해요. 그렇게 새로 연애를 하는 것처럼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 할까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인 문제 같은 것도 있으니 어쨌든 저도 이런 남편 옆에 두고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서 아직은 정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무슨 일이 있든 저는 더 단단하게, 더 굳게 제 인생을 살면서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불행은 되물림되지 않는다는 걸 세상에 증명하고 싶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얘기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